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거품 언제 꺼질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1억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면 누군가는 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보다 비싸게 살 생각이 없고 그것보다 더 싸게 사고 싶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거품이 생성됐고 어떻게 거품이 빠졌고 2008년 금융위기죠. 일본은 어떻게 거품이 생성됐고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됐는지 비교해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거품인지 거품이 언제 꺼질 것인지 꺼진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될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거품의 어머니 격인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거품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먼저 거품의 발단이 된 것이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 플라자 합의를 설명드리자면은 굉장히 긴데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더 이상 수출을 하지 말라 라고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그 결과로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흘러가게 되는데요. 1987년에는 단 1년 만에 도쿄의 지가가 3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농담으로 도쿄를 팔아서 미국을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유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버블이 엄청 심했는데요. 이때 일본 정부가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89년에 단 1년 만에 금리를 3.5% 올립니다. 2.5%에서 6%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던 자금이 중단됐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거품의 세계화를 일궈낸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일본에서는 거품이 단지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한정됐는데요. 이번 미국 거품은 세계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시 부동산 대출입니다.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여기서 닌자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No income, 수입이 없고 no job, 일자리가 없고 no asset, 자산이 없어도 대출을 해준 건데요.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도 집을 산다면은 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대출 채권을 굉장히 복잡한 금융 공식을 이용을 해서 금융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팔 때는 설사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마법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바로 대출 받은 사람이 BJR을 하는데요. 좀 비속어로 배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니 부동산이 경매라든지 금매로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더불어 이 채권을 판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은행이 당시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죠. 미국과 일본의 거품 생성과 붕괴 과정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간단하게 큰 틀을 맞춰본다면은 거의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신용 공급이 시작됩니다. 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대출을 받고 또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신용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은행 대출이 무한대로 나올 리는 없는 거죠. 이렇게 대출이 중단이 되거나 돈을 더 이상 끌어올 수 없게 된다면은 그 거품은 자연적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신용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상황인데요. 2014년에는 1000조 원이었는데 지금 2018년 1분기 때는 1468조 원,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살펴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2014년이 이 정도쯤인데요. 상승을 한 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 곡선하고 조금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부동산이 그동안 어떻게 상승을 했을까요? 바로 대출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 파란색 선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파란색 선은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인즉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시장, 다른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자금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봐왔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일본처럼 신용 공급이 중단돼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없어지면은 거품은 혹시 붕괴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쪽 거품을 체크하다가 주식시장도 간단하게 봤는데요. 지금 신용융자액이 올 최대라고 합니다. 그 의미인즉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지금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 꺼짐이 얼마나 강할까? 그 강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역시 신용 공급을 통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통해서이죠. 그러니까 둘 다 버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블의 강도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 거품이 많이 약한데요. 일본의 거품은 당시 LTV가 20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LTV가 30에서 70%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부동산 내가 1억 원짜리 살려고 한다. 지금 기준을 최대로 70%라고 하면은 7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천만 원은 대출을 받고 3천만 원은 제 돈으로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당시 일본 거품은 LTV가 200%, 집이 1억이다. 그러면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억짜리 집에서 2억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품의 정도가 매우 강해서 그 충격의 영향도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거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의 영향도 그렇게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만큼 강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거품이 붕괴해서 얼마나 파급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거품 붕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구글, 테슬라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이끌고 있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자본주의는 대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마지막에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